여러분, 고대 유령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잠자리에 들기 전이나 일하면서 긴장을 풀 수 있도록 여러분께 오싹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몇 시에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어디에 계시고 혼자 계신가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생각보다 외롭지 않을지도 몰라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신비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벽 안개가 골짜기 아래로 천천히 스며드는 새벽이었다. 곡성 읍내에서 남쪽으로 한참 더 들어가면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작은 마을 하분리가 있었다. 사람들은 이 마을을 오래전부터 되돌아갈 수 없는 곳이라 불렀다. 길이 하나뿐인데도 들어오면 방향 감각이 흐려지고 다시 나가려고 하면 이상하게 같은 길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이유였다. 나는 서울에서 온 지리연구원 윤재였다. 새 2살. 낡은 산악 지도를 디지털화하는 프로젝트에 배정되어 전남 지역의 토착 지형을 조사하던 중 이 마을의 존재를 들었다. 처음엔 단순한 미신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국토부 데이터에도 군 지형 자료에도 심지로는 과거 일제강점기 측량 기록에도 이 마을의 명확한 지형 정보가 없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워놓은 듯했다. 나를 이 마을로 이끈 건 곡성군에서 오래 근무한 한 공무원이었다. 하분리. 거긴 그냥 폐마을이요. 근데 그곳에 검은 구덩이가 있다는 소문은 들어봤지? 그는 더 말하려다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괜한 이야기를 했네. 어차피 사람도 안 사는 곳입니다. 조사하실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그런 말은 오히려 나를 더 자극했다. 검은 구덩이? 지질학적 현상인가? 용암 동굴 붕괴? 아니면 토착 신앙의 일종? 나는 카메라, 측량 장비, 야외 기록 노트 등을 챙겨 하분리로 향했다. 하분리에 들어서는 길은 비포장길이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갈대가 무릎까지 스치는 소리가 산속 메아리처럼 길게 울렸다. 도착했을 때 마을은 생각보다 더 조용했다. 아니,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새도 울지 않고 개 짖는 소리도 없었다. 낡은 초가집 몇 채가 흩어져 있었지만 모두 문짝이 떨어져 나가고 기둥이 휘어 있었다. 누가 봐도 오래전에 버려진 마을. 그런데 한 집 앞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허리가 굽은 노파였다. 흰 고무신을 신고 낡은 남색 저고리를 입은 채 얼굴 반은 그림자에 묻혀 있었다. 눈빛만이 이상하게 날카로웠다. 나는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마을 분이신가요? 노파는 대답 대신 천천히 내 쪽으로 다가왔다. 짧은 숨소리. 바람도 없는데 저고리가 살짝 흔들렸다. 그리고 노파가 첫 마디를 꺼냈다. 왜 왔어? 여긴 돌아가야 하는 곳이 아니야. 그 말투는 마치 경고가 아니라 절망에 가까웠다. 나는 배낭을 고쳐매며 말했다. 지형 조사를 하러 왔습니다. 잠깐 둘러보고. 노파가 내 말을 끊었다. 구덩이 보러 온 거지? 나는 순간 멈칫했다. 구덩이요? 보지 마. 본 순간 끌려간다. 노파는 그렇게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손을 뻗어 내 손목을 꽉 잡았다. 손가락이 비정상적으로 차가웠다. 피가 없는 듯한 돌같이 차가운 감촉. 저 깊숙한데 그곳엔 사람이 아닌 것들이 있어. 나는 황급히 팔을 빼내며 말했다. 저는 단순 조사를. 노파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그대로 등을 돌려 천천히 집 안으로 사라졌다. 문이 덜컥 닫히며 마을 전체가 다시 정적에 잠졌다. 나는 그 말에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어차피 이런 폐마을에는 괴담이 늘 존재했다. 그러나 걸음을 옮길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강해졌다. 마을 중심부에 이르자 바닥이 기묘하게 꺼진 흔적들이 곳곳에서 보였다. 모래처럼 부서지는 흙,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검은 틈, 마치 땅이 오래전부터 안에서부터 천천히 갉아먹힌 것처럼. 나는 GPS 기기를 꺼냈다. 그러나 화면은 잡음만 가득했다. 좌표값이 계속 흔들리고 있었다. 오작동? 이 지역 전파가 약한 건가? 하지만 의문은 곧 공포로 변했다. 지도 앱의 중심점이 마치 회전하듯이 계속 원을 그렸다. 마치 나라는 위치 자체가 이 공간에서 고정되지 않는 것처럼. 나는 뭔가 기분이 나빠져 기기를 꺼버렸다. 그때 뒤쪽에서 부스럭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갈대만 흔들리고 있었다. 분명 바람도 없는데. 나는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들었다. 셔터 소리를 약하게 울렸을 때 갈대 사이에서 하얀 손이 하나 스르르 내려가는 게 보였다. 나는 다시 뒤를 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손도 발자국도. 하지만 장비를 챙기던 순간 등골을 타고 오싹한 기운이 흘렀다.
카메라의 라이브 뷰 화면에만 검은 머리카락이 길게 늘어진 여성의 그림자가 비쳤다. 바로 내 뒤에서. 나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역시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화면에는 계속 보였다. 카메라를 비스듬히 돌리자 그림자도 비스듬히 움직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건 광학 오류인가? 그때 화면 속 그림자가 입을 벌렸다. 소리 없는 비명. 그리고 카메라 화면이 철컥 꺼졌다. 숨을 고르고 다시 걸어가던 중 마을 끝자락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나는 드디어 그것을 보았다. 마치 산의 살점을 누군가 도려낸 듯 지름 약 6m쯤 되는 커다란 구덩이. 안쪽은 빛이 완전히 먹혀버린 것처럼 새까맣게 보였다. 이상했다. 햇빛이 비추는데도 안쪽은 단 하나의 반사광도 없이 완전한 검정이었다. 검은색이 아니라 빛이 사라진 공간 자체. 나는 삼각대를 펴며 중얼거렸다. 이게 그 검은 구덩이인가? 바닥은 보이지 않았다. 아무리 눈을 좁혀봐도 깊이를 알 수 없었다. 마치 땅이 아니라 어딘가 다른 곳으로 뚫려 있는 느낌. 그때였다. 뒤쪽에서 아까 그 노파가 허겁지겁 달려오며 소리 질렀다. 보지 말라 했지. 거길 보면 저들이 너를 안다. 나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노파는 내 팔을 두 손으로 붙잡아 흔들었다. 저 구덩인 사람이 판 게 아냐. 마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떨어져 사라졌다고. 나는 그 순간 노파의 눈에서 이상한 것을 보았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이유 없이 마치 실눈 뒤에서 다른 눈이 움직이는 것처럼. 호된 곡성의 검은 구덩이. 들어가지 마. 절대 가까이 가지 마. 절대. 저기요, 진정하세요. 내가 말하기도 전에 갑자기 노파가 내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다. 그 힘은 상상 이상이었다. 마치 수십 년 된 나무 뿌리가 내 얼굴을 꽉 누르는 느낌. 그리고 노파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구덩인 배가 고프다. 순간 바람이 차갑게 훅 불었다. 구덩이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도 아닌 마치 누군가 숨을 들이쉬듯 흡입하는 소리가 들렸다. 구덩이가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그때 등 뒤에서 낮고 길게 끌리는 소리가 들렸다. 슈우. 나는 아주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구덩이 가장자리에서 빛을 잃은 듯한 새까만 손가락들이 하나둘씩 튀어나오고 있었다. 구덩이 가장자리에서 튀어나온 그 새까만 손가락들은 사람의 것이라고 보기엔 너무 길고 가늘었다. 마치 땅속에서 수십 년 동안 말라붙은 뼈에 얇은 검은 피막을 씌운 듯한 형태였다. 손가락이 땅을 긁을 때마다 모래가 아닌 무언가 단단한 표면을 긁는 듯한 소리가 났다. 크르르르르. 그 소리는 낮고 깊숙하며 마치 아래에서 여러 목소리가 섞여 울리는 듯한 잔향을 남겼다. 나는 얼어붙은 채 뒤로 물러섰고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내 팔을 강하게 끌어당겼다. 뒤돌지 마. 잡히면 끝이야. 여기선 절대 뒤를 보지 말라고 했는데. 노파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나는 더 묻고 싶었지만 구덩이 속에서 더 많은 손이 튀어나오며 상황은 급박해졌다. 6개, 10개,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들은 하나의 거대한 그림자로 합쳐지기 시작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장비 가방을 들고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발이 뭔가에 걸려 넘어졌다. 넘어지는 순간 구덩이 속에서 나온 검은 그림자가 나를 향해 몸을 기울였다. 로로로로. 이상하게도 그 울음 같은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또렷했다. 들리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직접 파고 들어오는 느낌이었다. 오래 기다렸다.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다.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가 스스로 꺼지고 켜지며 구덩이를 향해 렌즈를 돌렸다. 그리고 화면에 비친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형상이었다. 카메라 화면 속 구덩이 안. 그곳에는 수십 개의 얼굴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눈, 입, 코가 제멋대로 뒤틀린 얼굴들. 어떤 것은 눈이 3개였고 어떤 것은 입이 귀까지 찢어져 있었으며 어떤 것은 눈 대신 새까만 구멍만 뚫려 있었다. 그리고 그 얼굴들이 동시에 입을 열었다. 들어와? 배고파. 하나 더. 노파는 나를 일으켜 세우며 거의 비명을 지르듯 말했다. 도망쳐! 우리는 가까스로 마을 쪽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달려가면서도 나는 느꼈다. 구덩이는 우리를 따라오고 있었다. 아니, 구덩이 자체가 움직이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어둠이 그 새까만 그림자가 구덩이에서 흘러나와 산과 땅 위에 번져나가는 듯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노파에게 소리쳤다. 도대체 저게 뭐예요? 노파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집 안으로 나를 밀어넣고 문을 꽝 닫았다.
문을 잠그고 주변에 있는 가구들을 모조리 문 앞에 쌓아두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은 절대 나가지 마. 절대 소리에 반응하지도 말고 밖에서 내 이름을 불러도 절대 대답하지 마라. 나는 헉헉거리며 물었다. 왜? 뭐가? 노파는 천장을 찌를 듯한 눈빛으로 답했다. 저 구덩이에서 올라온 것들은 살아있는 자를 흉내내. 특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로.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여기 사람도 없는데요. 저는 혼자인데. 노파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혼자 아니야. 네 머릿속에 아직 남아있겠지. 떠나온 사람들, 죽은 사람들, 미워한 사람들. 그중 하나의 목소리를 빌려 너를 부를 거다. 나는 더 이상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찹주전자를 쥐고 마른 입술을 적시며 중얼거렸다. 18해 전에도 서울에서 조사하러 왔던 사람이 있었지. 그 사람도 구덩이를 봤어. 나는 숨을 삼켰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노파의 목소리가 낮게 내려앉았다. 구덩이 속으로 걸어 들어갔지. 마을 사람들 모두 말렸는데도 말이야.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불렀다고 하더라고. 침묵. 그리고 노파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다음 날 그 사람 얼굴이 구덩이에 생겼다. 나는 온몸이 떨려왔다. 노파가 미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구덩이에서 본 얼굴들, 그 형상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밤이 되었다. 마을은 더 깊은 정적에 잠겼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집안은 거의 칠흑처럼 어두웠다. 나는 노파가 건네준 등잔 하나만 밝힌 채 방 한 구석에 앉아 있었다. 노파는 방의 다른 쪽에서 한지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나는 속삭였다. 할머니, 그 구덩이는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겠죠? 노파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다. 아니다. 옛날엔 평범한 논이었지. 어느 해 마을에 큰 가뭄이 왔을 때 갑자기 땅이 무너져 내렸어. 나는 조심스럽게 묻자.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구덩이가 생긴 뒤로 마을 사람 하나둘씩 실종되기 시작했지. 시체도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졌다. 바람이 문틈을 스치자 집 전체가 삐걱거렸다. 그 순간 밖에서 또각 또각 누군가 고무신을 끌며 걷는 소리가 났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구죠? 노파는 초조히 입술을 깨물었다. 쳐다보지 마. 나가지도 마. 그러나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결국 문 앞에서 멈췄다. 문고리가 살짝 흔들렸다. 그리고 문 밖에서 굳어버린 내 심장을 쥐어뜯는 목소리가 울렸다. 윤재, 나야. 왜 문 안 열어?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 목소리는 죽은 내 여동생 유나의 목소리였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너무나도 익숙했다. 여동생 유나가 중학교 때 자주 하던 말투, 말끝을 살짝 올리는 습관, 숨을 들이마시는 미세한 소리까지. 모두 정확하게 같았다. 오빠, 나 추워? 문 좀 열어줘. 나는 온몸이 굳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노파는 나를 가리켜 입술을 파르르 떨며 속삭였다. 절대 대답하지 마. 네가 대답하는 순간 그건 네 얼굴을 가지게 돼. 그러나 그 목소리는 더욱 절박하게 변했다. 오빠, 나 아파. 왜 나 혼자 두고 갔어? 나는 숨을 죽였다. 유나가 죽던 날의 기억이 머릿속에 스쳤다. 비 오는 밤, 집 밖에서 들려온 유나의 울음소리, 그리고 내가 그날 문을 열지 않았던 선택. 그 죄책감이 다시 나를 찔렀다. 문틈 아래서 습,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새어 들어왔다. 노파는 양손을 모아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문을 향해 기도하듯 읊조렸다. 그러나 문 밖의 존재는 멈추지 않았다. 오빠, 나 여기 있어. 쿵, 문을 세게 긁는 소리가 이어졌다. 손톱이 문에 박히며 긁혀 내려가는 소리, 살점이 문틈에 걸려 찢어지는 듯한 소리. 나는 참지 못하고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그러나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푸르르르, 푸르르르. 화면에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오빠, 문 열어줘. 나 무서워. 나는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문 밖에서는 방금 전까지 들리지 않던 또 다른 소리가 났다. 또각 또각 발자국 소리가 두 개였다. 유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오빠, 나 혼자가 아니야. 뒤이어 전혀 다른 목소리가 겹쳐졌다. 낮고 긁히는 소리. 저승에서 끌려 나온 듯한 목소리. 열어. 하나 더. 배고파. 노파는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커다란 장작칼을 들고 문 앞에 다가가며 외쳤다. 꺼져라. 여긴 내 놈들이 올 곳이 아니다. 문 밖의 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정적. 그러나 그 정적은 더 깊고 더 음산했다. 마치 새까만 웅덩이 속에서 누군가 숨을 죽이며 우리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
잠시 뒤 아주 느린 속삭임이 문틈을 타고 흘러들었다. 할머니, 너도 곧 내려와. 노파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알아차렸다. 노파의 얼굴이 어딘가 익숙했다. 산에서 보았던 수십 개의 얼굴들, 그중 하나와 너무 닮아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할머니,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이 얼굴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건가요? 노파는 칼을 쥔 손을 떨며 말했다. 구덩이는 사람의 얼굴을 먹고 흉내내고 결국엔 그 얼굴을 완전히 만들어버리지. 나는 숨이 막혔다. 노파는 이어서 말했다. 구덩이가 원하는 건 기억이야. 네가 사랑하고 미워하고 잊지 못하는 사람들. 그 기억을 먹어야 한 명의 얼굴을 완성할 수 있지. 그 말은 쉽게 믿기 어려웠지만 문 밖의 목소리는 너무도 살아있었다. 그때 갑자기 집 전체가 쿵 흔들렸다.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지고 등잔불이 크게 깜빡였다. 노파는 비명을 질렀다. 놈들이 이 집을 뒤집어 엎으려는 거다. 서둘러야 한다. 나는 당황했다. 서두르다니. 뭐려? 노파는 방 한쪽에 있던 오래된 문양이 새겨진 나무 상자를 꺼냈다. 가죽줄이 칭칭 감겨 있었고 위에는 오래된 부적이 여러 장 붙어 있었다. 그 상자를 열자 차갑고 축축한 냄새가 방 안에 퍼졌다. 마치 구덩이 속 공기와 같은 냄새. 안에는 작은 종 하나와 검은 점토로 만든 인형, 그리고 바짝 마른 붉은 끈. 노파는 종을 내게 건네며 말했다. 이 종이 울리면 구덩이 속의 것들이 잠깐 멈춘다. 아주 잠깐이지만 그때가 유일한 기회야. 나는 의문을 품었다. 기회라니 무엇을 하려는 거죠? 노파는 떨리는 눈으로 내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다. 구덩이를 봉인해야지. 나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저 혼자서요? 노파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도 널 따라갈 것이다. 순간 문 밖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유나의 목소리도 괴물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선생님, 저예요. 촬영팀 이대현이요. 문 좀 열어보세요. 그 목소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차분했다. 그러나 나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대현은 서울에 있었다. 이곳에 오지 않았다.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비쳤다. 그 그림자는 사람보다 훨씬 길었다. 나는 몸을 돌리며 숨을 삼켰다. 노파는 낮게 말했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 나와 함께 구덩이로 가서 끝을 내거나 여기서 죽거나. 문 밖에서는 계속해서 이제는 여러 목소리가 동시에 들려오기 시작했다. 유나, 대현, 그리고 알 수 없는 남자와 아이들. 열어. 윤재, 나왔어. 같이 가자. 배고파. 얼굴, 줘. 소리가 겹쳐지고 합쳐져 하나의 거대한 울음처럼 들렸다. 나는 종을 쥐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알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노파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구덩이는 네가 부를 거다. 우리는 한밤중에 산길을 향해 걸었다. 구름은 달을 완전히 삼켜버렸고 숲은 살아있는 것처럼 흔들렸다. 발밑에서 들리는 흙 소리조차 사람의 속삭임 같았다. 나는 속삭였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노파는 천천히 내 쪽을 돌아보았다. 왜 하필 저인가요? 노파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넌 이미 구덩이에 선택받았어. 처음 그 손가락을 본 순간부터.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러면 전 결국 죽는 건가요? 노파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아니다. 그건 네가 어떤 기억을 내놓느냐에 달렸다. 그 말은 너무 늦게 들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착한 곳에 구덩이가 있었다. 그리고 그 구덩이는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커져 있었다. 검은 구멍이 숨을 쉬듯 부풀어 오르고 있었고 그 속에서는 수십 개의 얼굴이 나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유나의 얼굴도 있었다. 나는 종을 쥐고 구덩이 가장자리로 다가갔다. 그 순간 구덩이 속 얼굴들이 일제히 입을 열었다. 윤재, 내려와. 어둠이 폭발하듯 치솟았다. 그리고 나는 모든 기억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지금 내 앞에서 울부짖고 있는 이 존재가 절대로 소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녀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소리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혀가 목젖 뒤에서 떨며 두 겹으로 겹친 듯한 소리가 난다. 그리고 그 몸은 마치 살갗 안에 다른 무언가가 들어있는 듯한 형태로 뒤틀리고 있었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속삭였다. 너 누구야? 그러자 소연의 얼굴을 쓴 그것이 천천히 고개를 90도 이상 꺾으며 그르렁거리는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네가 열었잖아. 심장이 멎을 뻔했다. 이건 분명 내가 도장에 남긴 철문 위의 금줄, 끊어진 부적, 그리고 천장에 그려져 있던 거대한 원형 무늬와 관련이 있었다. 나는 손전등을 떨어뜨렸다.
반사된 빛이 소연의 다리 아래로 흘러갔다. 그 순간 그녀의 발목 아래 그림자가 보였다. 그 그림자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다. 팔이 네 개처럼 갈라져 있었고 꼬부라진 발굽 같은 형태가 있었다. 나는 숨을 참지 못한 채 몸을 돌려 달렸다. 뒤에서 그것이 바닥을 긁으며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크크크크크크. 철제 문을 잡아당겨 잠그는 순간 바깥에서 무언가가 문을 사정없이 쳤다. 철판이 움푹 들어가는 소리가 돌계단 전체를 울렸다. 나는 문을 붙잡은 채 떨리는 숨을 몰아쉬었다. 안 돼. 여기서 죽을 순 없어. 그러나 문이 더 크게 울렸다. 쿵쿵쿵!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도 소리 같은 것도 섞여 있었다. 그건 분명 무당의 장단이었다. 나는 움찔하며 몸을 떨었다. 누가? 이 깊은 산 속에서 누가 구판을 벌이는 거지? 문이 흔들리던 소리가 갑자기 뚝 멈췄다. 정적. 나는 손잡이를 꽉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문 너머에서 손가락으로 금속을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스크르르르. 처음엔 아주 조용히, 그러다 점점 길어지고 길어졌다. 마치 어떤 존재가 내가 문 뒤에서 숨죽이고 있다는 걸 알기라도 하는 듯이 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뒤로 물러났다. 그러다 벽에 기대선 채 숨을 삼켰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 나는 비상구 표시를 떠올렸다. 아까 왔던 길에서 우측으로 꺾으면 지하 창고 계단이 있다. 그곳에서 밖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있을 것이다. 나는 무릎을 굽히고 조심스레 복도를 따라 움직였다. 그러나 몇 걸음 가지도 못한 채 발밑에서 철컥하는 금속 소리를 들었다. 손전등을 떨어뜨렸을 때 흘러내린 빛이 밝힌 바닥. 거기에는 정교한 무늬의 원형 문양이 있었다. 그건 내가 처음 들어왔을 때 본 그 문양과 똑같았다. 그러나 지금은 문양의 중심에 눈처럼 생긴 형상이 떠올라 있었다. 나는 그 눈 모양이 내가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가며 미세하게 꿈틀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말도 안 돼.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바로 그 순간 대지 아래에서 울리는 듯한 거대한 진동이 병원 전체를 흔들었다. 그리고 천장, 벽, 바닥 곳곳에서 하나의 문양이 아닌 수백 개의 원형이 어둠 속에서 떠올랐다. 모두 나를 주시하고 있었다. 나는 숨도 못 쉬었다. 병원 깊숙한 공간에 어둠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심장처럼, 마치 산 전체가 살아있는 무언가의 내장처럼 천천히 수축하고 팽창하며 울렁거렸다. 갑자기 귀에 쏟아져 들어오는 속삭임들. 들어왔다. 저주받은 피가 돌아왔다. 문이 열렸다. 주의 기록이 다시 쓰인다. 나는 머리를 움켜쥐고 무릎을 꿇었다. 그만? 그러나 속삭임은 더 커졌고 이제는 그 속에서 한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는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재현아, 너도 알고 있지 않니? 나는 얼어붙었다. 아빠? 어둠이 찢어지듯 갈라지고 그 사이로 희미한 형체가 드러났다.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 외곽은 검은 음영으로 흩어졌고 눈동자는 깊은 구멍처럼 비어 있었다. 넌 우리 가문이 봉인했던 것을 다시 깨웠다. 봉인? 네가 태어났을 때부터 정해져 있었다. 누군가는 다시 문을 열 거라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 무슨 말이야? 나는 널 지키고 싶었다. 아버지의 형체가 깜박이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늦었구나. 그의 말이 끝나는 순간 주변의 모든 문양이 한꺼번에 빛을 잃듯 꺼졌다. 대신 멀리서 거대한 숨소리 같은 것이 울려왔다. 아주 깊은 곳, 기록되지 않은 어둠의 심장. 그리고 그곳에서 엄청난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나는 부들부들 떨며 일어섰다. 아빠, 그게 뭐야? 그러자 아버지의 얼굴이 마치 부서지는 유리처럼 흔들렸다. 곡성의 검은 구멍. 나는 숨을 삼켰다. 수백 년 동안 우리 가문이 막아온 가장 오래된 재앙이다. 벽면이 울렸다. 바닥이 휘청거렸다. 형체를 갖지 못한 종잡을 수 없는 소리들이 병원 내부를 채웠다. 그리고 아버지의 형체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도망쳐라. 그것이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 그러고는 순식간에 산산조각처럼 흩어져 사라졌다. 남은 것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어둠의 떨림뿐이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계단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뒤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병원 복도를 기어오고 있었다. 살이 끌리는 소리, 뼈가 비틀리는 소리, 그리고 내가 너무나 잘 아는 목소리. 재현아, 같이 가. 소연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속엔 전혀 다른 존재가 들어있었다. 나는 계단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계단 아래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기어오르는 소리가 들렸다. 위도 어둠, 아래도 어둠.
어느 쪽으로도 도망칠 수 없는 상태. 그때 병원 깊은 곳에서 천둥 같은 울림이 들렸다. 문이 열린다. 그것이 올라온다. 나는 공포로 굳어버렸다. 그리고 뒤에서 차갑고 길게 늘어난 손가락이 내 발목을 잡았다.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구멍이 얼어붙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발목을 붙잡은 손가락은 사람의 것이라고 보기엔 너무 길고 가늘었다. 손톱은 마치 불에 탄 나무처럼 거칠게 일어섰고 그 사이로 검붉은 액체가 뚝뚝 떨어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계단 난간을 붙잡고 몸을 위로 들어 올렸다. 하지만 손가락은 더 깊숙이 파고들어 살갗을 찢으며 뼈에 닿는 느낌을 전해왔다. 놓쳐! 나는 있는 힘을 다해 발을 휘둘렀다. 그러자 아래쪽 어둠에서 낮고 울리는 숨소리가 섞인 신음이 들렸다. 그러나 그것은 통증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즐긴다. 그런 느낌의 소리였다. 나는 더 강하게 발을 휘둘렀고 마침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다. 피와 살점이 함께 벗겨져 계단 위에 찰싹 소리를 내며 튀었다. 나는 쿵 하고 계단 위로 몸을 굴리듯 올라와 뒤도 보지 않은 채 다시 복도로 달렸다. 그러나 복도 끝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바닥에서 들려오는 긁히는 소리, 벽에서 울리는 낮은 숨소리, 천장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병원 전체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 잡아먹기 위해 꿈틀거리고 있었다. 나는 최악의 선택지 중 그나마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방향으로 달렸다. 1층 로비로 통하는 긴 복도, 창문이 있는 곳, 바깥 공기와 가까운 곳. 그러나 복도 끝을 보자 나는 다시 멈춰서고 말았다. 창문들은 모두 안쪽에서부터 새까맣게 그을린 흔적이 있었다. 마치 불길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터져 나간 것처럼. 바닥에는 거무스름하게 말라붙은 자국들이 이어져 있고 그 자국은 창문 가장자리에서 멈춰 있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여기도 길이 아니다.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소연의 목소리. 재현아, 나 너무 어두워. 여기 너무 춥고 무서워. 나는 그 소리에 온몸이 굳었다. 그 톤, 그 떨림, 그건 분명 내가 알던 소연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완벽했다. 너무 정확했다. 마치 누군가가 소연의 목소리를 본떠 흉내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소리는 복도 왼쪽 닫힌 병실 문 너머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다리를 떨며 천천히 그 문을 바라보았다. 문틈 아래로 검은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피가 아니다. 물도 아니다. 빛을 흡수하는 듯한 심연 같은 검은 액체였다. 그러나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문틈에서 나온 그 액체가 내 발 쪽으로 기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말 그대로 액체가 살아 움직였다. 나는 즉시 뒤로 물러났지만 그 액체는 점점 더 빠르게 움직였다. 마치 나를 찾아내는 듯한 움직임.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복도 반대편을 향해 달렸다. 그러나 내 시야의 가장자리에 기괴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복도 오른쪽 벽에 걸린 오래된 병원 안내판. 그 표면에 검은 점 하나가 생겨났다. 그리고 그 점은 눈처럼 깜빡였다. 나는 멈춰서서 그 안내판을 바라보았다. 점은 하나가 아니었다. 둘, 셋, 넷. 순식간에 수십 개가 생겨났고 그 모두가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거의 울 듯한 숨을 내쉬며 벽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때 천장이 느릿하게 갈라지며 검은 것들이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다. 무수히 많은 손가락, 잘린 팔목들, 그리고 사람의 얼굴처럼 생긴 덩어리들. 모두 색이 없고 윤곽이 흐릿했다. 마치 사람의 모습을 기억해낸 어둠이 억지로 형태를 흉내낸 것 같은. 그중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구르며 나를 향해 속삭였다. 다시 돌아왔구나. 나는 비명을 참고 달렸다. 병원 중앙 로비가 보였다. 부서진 카운터, 벽에 떨어진 플래카드, 그리고 천장에서 떨어진 형광등들의 잔해. 하지만 그곳에서도 온 사방벽에 동일한 원형 문양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로비 중앙 바닥. 모래시계처럼 생긴 거대한 틈이 미세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틈 사이에서 어둠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앞으로 더 다가가지도 뒤로 돌아가지도 못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둠 속 깊은 곳에서 그것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땅이 울렸다. 병원 전체가 진동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가 말했던 그 이름을 떠올렸다. 곡성의 검은 구멍. 수백 년 전 이 땅에서 가장 오래된 무언가를 삼키고 잠들었던 괴물. 그것이 지금 내 앞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나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때 로비 왼쪽에 부서진 문틈으로 하얀 무언가가 스르륵 지나갔다. 나는 빡 돌아보았다. 거기에는 흰 옷을 입은 노무당이 서 있었다.
얼굴은 반쯤 일그러지고 눈동자는 사라져 있었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인간의 형태였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 너는 피를 속일 수 없다. 그리고 내게 등을 돌리며 천천히 로비 중앙의 틈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발끝에서 흰 연기 같은 무언가가 피어올라 바닥의 문양을 하나씩 덮어갔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대체 뭐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노무당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네, 조상이 버린 것, 그리고 내가 다시 깨운 것. 틈이 갑자기 크게 벌어졌다. 로비 전체를 뒤흔드는 포효가 울렸다. 노무당의 옷자락이 바람처럼 휘날렸다.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지금부터 네가 선택해야 한다. 나는 숨을 멈췄다. 선택? 노무당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비어있는 눈 구멍에서 검은 연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다. 네가 문을 닫을 것인가? 아니면 너 자신이 문이 될 것인가?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틈 아래에서 그것이 모습을 드러냈다. 바닥이 울리는 진동이 점점 더 강해졌다. 나는 귓속이 멍해질 만큼 깊은 저주 같은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포효가 아니었다. 어둠 자체가 몸부림치며 내는 원초적 음향,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뜯겨나가는 소리. 틈 아래에서 솟아오르는 검은 기운 사이로 괴물의 형태 같은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인간의 그림자처럼 보였다. 하지만 곧 형태가 일그러지고 길게 늘어나고 뒤틀리고 검기력 산산조각 나더니 다시 합쳐졌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도 동물의 형상도 아니었다. 빛이 없는 공간 자체가 살아 움직이며 형태를 흉내내는 듯했다. 노무당은 틈 가까이 다가가 손에 쥔 부적을 바닥에 내리꽂았다. 그러나 부적은 바닥에 닿는 순간 검은 불길에 휩싸여 재처럼 사라졌다. 노무당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미 너무 많이 깨어났구나. 괴물의 머리처럼 보이는 부분이 천천히 나를 향해 들려졌다. 형상이 없는 얼굴, 눈도 코도 입도 없지만 나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숨이 턱 막혔다. 심장이 빠르게 요동쳤다. 나는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때 괴물 아래쪽에서 나기금 목소리가 울렸다. 형, 재현아, 형! 나는 숨을 삼켰다. 소민? 하지만 그 목소리는 괴물의 몸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마치 수백 개의 목소리가 한 사람의 말을 따라하는 듯한 멀리서 깨져 돌아오는 메아리 같았다. 형, 여기 너무 어두워. 나는 절규하듯 외쳤다. 그만해. 그 목소리. 흉내내지 마. 괴물은 천천히 형태를 바꾸더니 어둠 속에서 작은 아이의 팔처럼 보이는 것이 바깥으로 뻗어나왔다. 소민의 팔. 그러나 색도 온기도 생기도 없는 빈 껍데기 같은 팔. 노무당이 날카롭게 외쳤다. 보지 마라. 그것은 네 동생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시선을 떼지 못했다. 소민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형, 나 여기서 못 나가. 같이 가줘. 그 순간 괴물의 팔이 뱀처럼 길게 늘어나 나를 향해 단번에 다가왔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몸을 숙였지만 팔은 내 어깨를 스치며 지나갔다. 그 스친 자리에서 피부가 검게 일그러지며 식어갔다. 마치 살아있는 몸이 아니라 죽은 자의 온도를 남긴 듯한 감각. 나는 어깨를 움켜쥐며 비명을 삼켰다. 괴물이 천천히 로비 전체를 채우며 올라오기 시작했다. 벽의 문양들이 번개처럼 빛났다. 천장에 불빛이 튀며 꺼졌다. 그리고 병원 전체가 흔들렸다. 노무당은 마지막 남은 부적을 꺼내 입에 넣었다. 그리고 자신의 피를 손톱으로 긁어 부적 위에 떨어뜨렸다. 나는 경악했다. 뭐 하는 거예요? 노무당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문을 닫으려면 희생이 필요하다. 괴물의 거대한 그림자 같은 몸이 로비 천장까지 닿았다. 노무당이 내게 외쳤다. 재현아, 듣거라. 내 조상, 수백 년 전 이 검은 구멍을 봉인한 무당은 너의 첫 번째 피줄이다. 그 피만이 이 문을 다시 닫을 수 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 난 그냥. 노무당은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이미 알고 있다. 왜 네가 여기로 끌려온 건지. 순간 머릿속에서 기억에 없던 장면처럼 짧은 영상이 지나갔다. 아버지의 서재, 벽장 뒤에 숨겨진 낡은 족보, 구석에 적힌 한 문장. 우리 집안은 곡성의 첫 번째 봉인자의 피를 잇는다. 나는 손을 떨며 속삭였다. 그럼 난 문을 닫아야 한다는 건가? 노무당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의 피로.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내 피로 문을 닫으면 나는? 노무당은 말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괴물의 거대한 형체가 드디어 로비 전체를 완전히 뒤덮었다. 그 몸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손이 벽을 긁었다. 발자국 소리 같은 진동, 외마디 비명, 환청 같은 속삭임. 그리고 괴물이 입을 벌렸다. 아니, 벌린 것 같은 형상을 만들었다. 그 안에는 무한히 연결되는 것 같은 또 다른 어둠이 있었다. 그때 괴물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는 돌아왔구나. 나는 그 순간 알아버렸다. 이 괴물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다. 이것은 내 조상이 봉인한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 집안이 대대로 먹여 살린 어둠이었다. 피와 의식을 바쳐 가둬온 악령. 곡성의 구멍 아래 잠들어 있던 재앙. 나는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노무당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걸 막을 수 있는 건 정말로 나뿐이라는 사실을. 노무당이 비틀비틀 내게 다가와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선택해라. 문을 닫을 것인지 아니면 네가 문이 될 것인지. 괴물이 천천히 검은 팔을 들었다. 그리고 나를 향해 내리치려 했다. 나는 손을 들어 그 공격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복도 저 멀리서 희미한 빛이 일렁였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그 형체를 보았다. 아버지? 빛 속에서 걸어 나온 사람은 분명 죽었어야 할 사람이었다. 나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맞아요? 아버지는 병원 복도 끝에 흔들리는 응급등 아래 서 있었다. 희미한 푸른빛이 얼굴을 비추었는데 그 얼굴은 내가 기억하는 모습보다 훨씬 창백했고 입술 주변엔 검은 균열 같은 선들이 퍼져 있었다.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느리지만 또렷한 발걸음으로 괴물과 나 사이로 걸어왔다. 괴물의 엄청난 형체가 그를 알아본 듯 흔들렸다. 어둠이 뒤틀리며 파도처럼 물결쳤다. 노무당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그분은 이미 오래전에. 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노무당을 바라보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조차 알지 못한 일이 있다. 나는 봉인을 이어받지 못한 실패한 피줄이었다. 내 가슴이 얼어붙었다. 아버지가 봉인자가 아니었다고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도망쳤다. 곡성의 어둠에서, 이 집안의 피가 겪어야 할 운명에서. 그 말의 끝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후회와 죄책감이 담겨 있었다. 괴물이 낮게 울부짖었다. 병원의 벽 전체가 흔들렸다. 너는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헌책처럼 낡은 나무 상자. 겉에는 피가 스며든 듯한 어두운 얼룩, 그리고 뚜껑 중앙에 새겨진 기이한 문장. 문을 닫는 자, 피를 받는 자. 아버지는 상자를 내게 건넸다. 재현아, 내가 도망쳐서 이 어둠이 너에게 흘러갔다. 아버지의 눈이 흔들렸다. 살아있는 눈빛이 아니었지만 분명 감정이 있었다. 하지만 최소한 내 손으로 죽게 만들 순 없지. 아버지는 괴물 쪽을 향해 몸을 돌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외쳤다. 아버지 안 돼!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괴물 앞에 서 있었다. 괴물의 몸에서 수백 개의 손이 나와 아버지를 감쌌다. 그 손들은 노인도, 젊은이도, 남자도, 여자도 형체가 완전히 섞여 있었다. 수십 년간, 수백 년간 이 구멍 아래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손. 아버지를 붙든 그 손들 사이로 아버지의 몸이 끌려들기 시작했다. 나는 절규하며 달려가려 했지만 노무당이 날 붙잡았다. 재현아, 그대로 두어라. 그분이 선택한 것이다. 제가 막아야 해요. 아버지가 죽어요. 노무당의 목소리는 더 간절했다. 그분은 이미 산자가 아니다. 네가 지금 들어가면 너도 문이 된다. 문, 온몸이 차갑게 굳었다. 문이 된다. 악령을 몸에 새긴 채요. 영혼이 통로가 되어 평생 갇히는 것. 나는 더 큰 절망감에 흔들렸다. 괴물의 몸 안으로 잡아 끌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서 조금씩 흐려졌다. 그러다 괴물 중심부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렸다. 재현아, 이 선택을 절대로 후회하지 마라. 그리고 다음 순간 괴물의 몸 전체가 부풀어 올랐다. 벽의 문양이 폭발하듯 빛났다. 병원 전체가 울렸다. 움직이는 온갖 그림자가 폭풍처럼 소용돌이쳤다. 그리고 괴물은 아버지를 먹었다. 나는 소리를 잃었다. 몸에서 힘이 쫙 빠져나갔다.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괴물의 형체 중심에 아버지의 실루엣 같은 것이 잠시 떠올랐다가 완전히 사라졌다. 노무당이 그 순간 비명을 질렀다. 문이 열린다. 재현아, 지금 해야 한다. 피를! 그러나 괴물은 노무당의 말을 끊어내듯 갑자기 형태를 크게 흔들었다. 그리고 여러 갈래의 검은 촉수가 폭발하듯 뻗어나왔다. 나는 노무당을 잡아당겼지만
한 발 늦었다. 검은 촉수 하나가 노무당의 몸을 관통했다. 노무당의 입에서 피와 함께 숨이 쏟아졌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재현아, 내 피로 틀어막아라. 그의 몸은 검은 촉수에 빨려 들어가듯 형체를 잃어갔다. 그리고 로비 전체가 검은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다. 괴물이 완전히 이 세상으로 나오려는 순간 아버지의 상자를 움켜쥔 내 손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떨렸다. 나는 깨달았다. 이제 남은 사람은 나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문을 닫을 수 있는 사람도 나뿐이라는 것을. 괴물이 다시 나를 향해 움직였다. 나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단 하나의 짧은 칼, 가죽으로 감싼 손잡이, 날에는 붉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조상의 피로 만든 칼.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반복됐다. 절대로 후회하지 마라. 괴물의 울음소리가 병원 천장을 찢었다. 나는 칼을 손에 꽉 쥐었다. 그리고 스스로의 손목 위로 칼끝을 가져갔다. 한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밖에서는 바람이 지붕돌을 스치는 소리가 들리고 마루 밑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기어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할머니는 그걸 언제 처음 보신 거예요? 내 아버지가 18이던 해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떨렸다. 그날도 이런 밤이었지. 비 내리고 개 짖고 산이 숨을 죽이는 밤. 내 아버지는 밤늦게까지 논두렁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왔다. 얼굴이 잿빛이었어. 나는 뭐가 잘못됐는지 물었지. 그러자 내 아버지가 말하더라.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 오늘 산 밑에서 사람을 봤어. 나는 숨을 삼켰다.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거꾸로 서 있었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손과 발을 땅에 짚고 얼굴을 아래로 향한 채 머리는 천천히 뒤로 틀려 있었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할머니는 계속 말했다. 그 형상은 내 아버지를 향해 기어오더니 갑자기 멈췄대. 그리고 얼굴이 뒤집혀서 눈이 내 아버지를 딱 마주 봤대.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웃고 있었다더라.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함을 지탱하며 말했다. 그날 이후로 내 아버지는 말수가 줄고 밤마다 잠꼬대를 하고 자꾸 딴 곳을 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졌다. 사라졌다니요? 그날 밤 저기 뒤뜰에 있는 우물 있지? 그 우물 옆에서 발자국만 남기고 사라졌어. 우물. 내가 도착했을 때부터 이상하게 신경 쓰였던 그곳. 마을 사람들은 말했지. 그거 곡성의 검은 구멍이 데려간 거다. 선대에 걸린 죗값이 이제 나타났다. 밤에 거꾸로 걷는 놈을 본 자는 오래 못 산다. 할머니는 손등을 닦듯 이마에 땀을 닦았다. 내 아버지는 그걸 본 죄였어. 저주였던 거지. 잠시 정적.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며 낮게 울었다. 나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그럼 저도 봐버렸지? 할머니가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내 뒤에 있는 거 느낌으로 알지? 이미 붙었어. 숨이 턱 막혔다. 내 뒤? 나는 목을 움직이지 못했다.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기도문 같은 말을 중얼거렸다. 돌아보지 마라. 절대 돌아보지 마라. 그놈은 내복 뒤에 얼굴을 받고 너를 따라다닌다. 돌아보는 순간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다. 내 얼굴을 가져간다. 순간 등골 전체가 얼어붙었다. 내 뒤에서 뭔가 찢어진 천이 스치는 소리가 났다. 사악. 할머니가 갑자기 내 손을 세게 붙잡았다. 내 말 잘 들어.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나는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집에 들어온 건 네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네가 산에 들어온 순간 이미 인연이 생겨버린 거다. 그녀는 구석에서 오래된 북을 꺼내더니 가느다란 막대를 건네주었다. 지금부터 넌 이걸 들고 절대로 떨어뜨리면 안 된다. 저놈은 소리와 빛을 싫어하니까. 나는 손에 막대가 닿자마자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손끝이 얼얼하고 막대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뭐가 움직이는데요?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내 뒤에 있는 놈이 내 손을 만지고 있는 거다.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 숨이 툭 끊기는 듯했다. 할머니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저를 올렸다. 마룻바닥이 흔들리며 집 전체가 낮게 울렸다. 그 순간이었다. 쿵! 쿵! 집 밖에서 마치 거대한 발자국 소리가 땅을 짓누르는 듯 들려왔다. 아니, 발자국이 아니었다. 기어오는 소리였다. 왔다. 할머니가 속삭였다. 곡성의 검은 구멍에서 나온 놈이 너를 찾으러 왔다. 나는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었다. 쿵쿵 문틀이 울렸다. 문 앞에서 뭔가가 천천히 문을 긁었다. 스크 스크 스크.
할머니가 손바닥을 공중에 밀어붙이며 외쳤다. 절대 눈 마주치지 마. 절대 돌아보지 마. 절대.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이 끼익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거꾸로 뒤집힌 어떤 형체의 손이 먼저 들어왔다. 그 손은 마치 뼈와 가죽만 남은 짐승처럼 길고 가늘었다. 손등이 아래로 향해 있는데 손가락은 뒤로 꺾인 채 바닥을 더듬고 있었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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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끝이 마루를 두드리며 안으로 기어 들어왔다. 할머니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외쳤다. 눈 감아. 절대 보면 안 돼. 나는 본능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다. 그 순간 내 등 뒤에 있던 차가운 기운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각, 사각. 손가락이 내 목덜미 위를 천천히 기어가는 느낌. 마치 누군가가 내 뼈의 윤곽을 더듬으며 모양을 확인하는 것처럼. 숨이 넘어갈 것만 같았다. 떨림이 다리에 몰려와 무릎이 휘청였다. 할머니의 북이 미친 듯 울리기 시작했다. 둥둥, 둥두두둥. 그 소리는 방 안의 공기를 뒤흔들었고 내 귀는 마치 물속에 잠긴 듯 멍해졌다. 그러나 문틈 사이로 들어오던 거꾸로 된 손은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기어들어왔다. 사사삭! 마루 위로 드러난 건 손뿐이 아니었다. 그것의 머리가 문턱 바로 아래에 걸려 있었다. 그러나 그 머리는 아래를 향하고 있었다. 기어오는 자세 그대로 온몸이 뒤집힌 채였고 길게 늘어진 검은 머리카락 사이에서 얼굴이 천천히 뒤집혔다. 딱 뭔가 관절이 맞춰지는 소리와 함께 그것의 얼굴이 완전히 뒤로 꺾여 문틈 사이로 나를 향해 드러났다. 나는 비명을 삼켰다. 그 얼굴은 너무 익숙했다. 할머니도 동시에 눈치채고 입을 틀어막았다. 안 돼? 벌써 모습을 보여버렸어. 그 형상의 얼굴은 내 아버지였다. 하지만 눈동자가 없었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까만 구멍만 있었고 그 구멍 안은 끝없이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깊었다. 마치 곡성의 검은 구멍을 그대로 박아둔 듯. 이게 뭐예요? 왜 아버지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건 네 아버지가 아니다. 저 구멍이 너를 꿰어내려고 기억을 쓴 거다. 그녀는 북을 더욱 세게 쳤다. 그러나 이번엔 소리가 공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묻혀버렸다. 소리가 안 나? 안 나?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문틈에서 그 존재가 입을 벌렸다. 그리고 혀우, 입별, 이 뻐군전이 어둠만으로 이루어진 구멍이 드러났다. 내 심장이 멈췄다. 그 구멍이 숨을 들이쉬기 시작했다. 바람이, 마루의 흙과 먼지가, 방 안의 촛불이 모두 그 입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 내 몸도 미세하게 끌려가기 시작했다. 잡아! 내 손 잡아! 할머니가 내 손목을 붙잡았지만 그 손바닥이 미끄러졌다. 마치 내 몸에서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내 그림자가 먼저 끌려가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존재에게 가까워지고 있었다. 어둠의 장력에 빨려들듯. 안 돼. 놔두면 내 영혼까지 뽑긴다. 그 구멍은 사람을 집어삼키는 놈이다. 할머니가 북을 내던지고 양손으로 내 어깨를 붙잡아 뒤로 끌어당겼다. 그러나 손에 닿는 감촉이 갑자기 변했다. 내 어깨를 잡고 있는 건 할머니의 손이 아니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축축하고 차가운 손이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돌리려 했지만 할머니가 소리쳤다. 돌지 마. 뒤에 있는 건 내 아버지도 나도 아니야. 그러나 이미 늦었다. 내 귀에 낯익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아들아.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10년 동안 기억 속에서만 들었던 그 목소리. 내 온몸이 마비되었다. 심장이 식는 소리가 들릴 만큼. 아들아, 나 좀 보자. 나는 울분과 두려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아버지, 맞아요? 그러자 그 목소리가 귀 바로 옆에서 다시 말했다. 아니지. 나는 내 뒤에 있는 거다. 그 순간 내 뒤에서 얼굴 하나가 아주 천천히 내 어깨 위로 내려다 보였다. 할머니가 비명에 가까운 절규를 터뜨렸다. 도망쳐! 지금 당장 밖으로 뛰어! 내 몸은 생각보다 빨리 반응했다. 나는 그대로 문 반대편, 뒷뜰 쪽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문을 넘는 순간 뒤에서 할머니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절대 우물 가까이 가지 마! 그러나 그 말이 들리기 직전 나는 이미 우물 앞에 서 있었다. 왜냐면 누군가가 우물 속에서 나를 불렀기 때문이다. 아들아, 우물가의 밤 공기는 숨이 얼어붙을 만큼 차가웠다. 바람도 멈춘 정적 속에서 오직 하나, 우물 아래에서 올라오는 목소리만 또렷하게 퍼졌다. 아들아, 여기 좀 내려와라. 나는 발밑에 돌기둥을 움켜쥐며 떨었다. 이 목소리는 확실히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할 수 없는 말투이기도 했다. 너무 느리고 너무 길게 늘어지는, 마치 입안에 흙이 잔뜩 들어찬 사람처럼. 나는 용기를 내어 우물 속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은 당연히 새까만 어둠이어야 했다. 하지만 어둠 대신 그 아래에는 매우 희미한 사람의 얼굴 형태 같은 것이 떠 있었다. 눈, 코, 입은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형태만으로도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아버지. 그러나 이상했다. 물이 있어야 할 우물 안쪽은 전혀 반짝이지 않았다. 마치 물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검은 구멍이 채운 듯한.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할머니의 기침 섞인 비명이 뒤에서 터져 나왔다. 보지 말라 했잖아. 할머니는 헉헉거리며 달려왔고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그녀의 몸은 아까보다 더 쇠약해져 보였다. 빨리 뒤로 물러서. 우물은 너를 기억하고 있다. 저 안에 아버지가 있는 것 같아서? 아니다. 할머니가 손을 뻗어 내 어깨를 잡았다. 손끝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저건 내 아버지가 아니야. 곡성의 구멍은 사람의 가장 약한 기억을 흉내낸다. 흉내? 그러면 아버지는? 나는 삼키듯 물었다. 정말? 아버지 영혼이 갇힌 건 아니죠? 할머니의 눈동자가 아주 잠시 흔들렸다. 아니라고 확답은 못한다. 말끝이 흐를 때 우물 아래에서 갑자기 물 튀는 소리가 울렸다. 철벅! 나도 모르게 우물 쪽을 다시 보았다. 이번엔 틀림없이 사람의 머리 하나가 물 위에 부상하듯 떠올라 있었다. 머리카락이 물에 젖어 찰싹 들러붙은 남자의 머리, 눈은 감겨 있었다. 너무나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였다. 할머니가 나를 뒤로 세게 밀쳤다. 뒤돌아! 절대 마주보면 안 돼. 그러나 너무 늦었다. 우물 아래의 머리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 눈동자, 하얗게 번들거리는 눈자위가 이리저리 흔들리며 초점을 찾더니 정확히 나를 보았다. 그 순간 머리가 물 밖으로 밀려 올라왔다. 아니, 물이 아니라 수면을 뚫고 나온 것이다. 주르륵! 주르륵! 목이, 어깨가, 팔뚝이 서서히 물 바깥으로 빠져나왔다. 물이 흔들리지도 않았다. 마치 물이 아니라 다른 공간에서 기어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마침내 그 남자의 상반신이 우물 밖으로 드러났다. 나는 숨조차 잊었다. 그 얼굴은 분명 아버지였지만 가슴 중앙이 검은 구멍으로 뚫려 있었다. 안쪽은 보이지 않았고 그저 끝없이 이어진 어둠뿐. 그리고 그 구멍이 심장처럼 뛰는 듯 미세하게 수축했다. 쿵쿵. 내 심장 박동과 같은 박자로 할머니가 내 손을 끌어당겼다. 절대 가까이 가지마. 저건 흉이다. 구멍이 사람 형상을 뒤집어 쓴 흉이야. 그러나 아버지의 형상을 한 존재가 입을 열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 더 낮고 더 깊고 공명하는 듯한 음성. 오랜만이구나.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러더니 그것이 천천히 힘겹게 숨을 들이쉬었다. 후. 그리고 나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손끝이 허공을 가르며 다가오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어떤 기억이 강제로 떠올랐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나를 안고 웃으며 말하던 그날. 곡성의 이 집으로 처음 왔던 날. 우물가에서 아버지가 했던 말. 여긴 사람들이 몰라야 해. 아주 오래된 게 숨어 있으니까. 절대 우물 안을 보면 안 된다. 아버지는 그 말을 하고도 늘 우물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그 기억이 번쩍하며 끊어지자 현재의 아버지가 내 앞으로 성큼 다가와 있었다. 얼굴이 내 코끝 바로 앞, 숨이 닿을 거리였다. 나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존재가 귓가에 속삭였다. 내 아버진 여기 있다. 순간 그 존재의 가슴에 난 검은 구멍이 벌어졌다. 안쪽에서 무엇인가 꿈틀거렸다. 수많은 손, 수많은 얼굴, 수많은 울부짖음, 그리고 팔 하나가 그 구멍 속에서 튀어나와 내 목을 잡았다. 할머니가 절규했다. 이젠 피할 수 없다. 저놈을 떼어내려면 네가 우물 안으로 직접 들어가야 해. 나는 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비명을 질렀다. 말도 안 돼. 거기 안은. 그러나 할머니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들어가야만 진짜가 나온다. 진짜? 아버지? 우물? 그리고 검은 구멍 속에 무언가?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아버지 형상에게 붙잡힌 목을 버티며 그의 가슴의 구멍을 정면으로 노려보았다. 그때 구멍 안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와줘. 그건 아버지의 진짜 목소리였다. 흉의 목소리와 전혀 다른 절망과 고통이 섞인 살아있는 인간의 목소리.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뻔했다. 할머니가 나를 붙잡으며 외쳤다. 결정해. 아버지를 버리고 살아나가든지 아버지를 구하러 구멍 속으로 들어가든지.
나의 선택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내 입이 떨리며 열렸다. 내 목을 조여오는 검은 팔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러나 더 무서운 건 팔이 살덩이가 아니라 안개처럼 흐트러졌다가 다시 뭉쳐붙는 어둠이었다는 사실이었다. 그 어둠은 살아있었다. 내 숨결을 먹고 생각을 빨아들이고 마침내 내 기억까지 들여다보려는 듯 파고들었다. 도와줘, 제발. 우물 속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마치 사라지는 사람처럼. 나는 이를 악물고 그 존재의 가슴 속 검은 구멍을 향해 손을 뻗었다. 할머니가 절규했다. 멈추지 마. 그 안으로 손을 넣어. 그게 문이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손끝을 억지로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다. 순간 싸! 팔 전체가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는 듯 심장을 찢는 고통이 일었다. 구멍 안은 끝이 없었고 그 안에는 수많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다. 여기야. 잡아줘. 도망쳐. 늦기 전에. 왜 왔어? 돌아가. 소리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목소리와 섞여 울렸다. 나는 더 깊이 손을 뻗었다. 그러자 무언가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온기가 있다. 진짜 인간의 손이다. 나는 온몸을 흔들며 외쳤다. 아버지, 들었어요? 손을 잡았어요. 잡아! 그러나 그 순간 아버지의 손을 붙잡은 내 손목을 또 다른 손이 덮었다. 차갑고 축축한 손, 검은 존재의 손. 그것은 내 팔을 깊숙이 잡아당기며 중얼거렸다. 둘 다 데려가겠다. 우물 아래의 어둠이 일제히 들끓기 시작했다. 수많은 얼굴들이 거품처럼 떠올랐다 사라졌다. 입이 찢어지고 눈이 뒤집힌 표정들. 곡성의 지난 세대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 안에 갇혀 있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너까지 빨려들면 우물은 다시 닫힌다. 그러면 너도 평생 못 나온다. 나는 절규하며 버티려고 했지만 검은 존재의 힘은 인간의 힘이 아니었다. 팔이, 어깨가, 가슴이 천천히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아, 안 돼. 그때 할머니가 내 뒤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나무판, 그리고 그 위에 새겨진 문양, 삼태극 부적.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내 등에 붙이며 말했다. 널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부적이다. 너의 형질을 우물이 못 잃게 해준다. 그러면 너만은 돌아올 수 있어. 할머니, 그러면 할머니는 난 이미 오래전에 걸려들었다. 내 이름은 이 우물에 묶여 있다. 할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힘을 다해 나를 검은 존재에게 밀어넣었다. 아버지를 끌고 나와. 그리고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나는 눈을 치켜뜨며 우물의 어둠 속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갔다. 풍! 순간 세상이 뒤집힌 듯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나는 공중에 떠 있었다. 발밑도 없고 위도 없었다. 그저 끝없이 깊어지는 검은 공간. 어둠의 빛 탄 줄기 없이.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어렴풋하게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렸다. 또 들어왔네. 이번엔 누구야? 살았네. 아직 목소리가 번져나가며 공간이 뒤틀렸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그것을 보았다. 곡성의 구멍의 진짜 모습. 어둠 속에 거대한 눈이 떠 있었다. 눈꺼풀이 없다. 흰자도 없다. 오직 검은 원이 더 큰 검은 원 속에서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 눈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내 뒤에서 누군가 힘없이 말했다. 아들아. 나는 돌아서지 않고 그저 손만 뒤로 뻗었다. 그리고 그 손에 닿은 온기. 아버지. 나는 울먹이며 아버지의 팔을 잡아당겼다. 그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이미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다. 너도 괜찮진 않을 거다. 왜냐면 아버지의 발목을 수십 개의 검은 손이 꽉 잡고 있었다. 그리고 어둠 속의 눈이 활짝 열렸다. 심장이 멎을 만큼 무언가가 깨어나는 기척. 그리고 공간 전체가 나와 아버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살아있는 구멍 자체가 우리 둘을 씹으러 다가오는 느낌. 나는 비명을 질렀다. 아버지, 이 손 놓지 마세요. 제가 끌어낼게요. 아버지가 힘없이 웃었다. 아들아, 네가 여기 오면 안 됐는데. 내 등 뒤에서 삼태극 부적이 파르르 떨렸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작은 균열이 터졌다. 그 틈 사이 밖에 밤바람, 우물가의 공기, 할머니의 목소리가 스쳤다. 출구다. 나는 힘을 다해 아버지를 그 틈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아버지의 몸은 이미 반 이상 어둠과 하나가 되어 있었다. 어둠은 아버지를 놓아주지 않았다. 아버지가 내 손을 꽉 잡고 말했다. 넌 살아서 나가라. 아니에요. 같이 나가요. 늦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몸에서 검은 구멍이 터져 나왔다. 쾅! 그리고 나를 향해 어둠의 파도가 덮쳐왔다. 나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다.
땅속에서 들려오는 울부짖음은 이제 더 이상 환청이라고 믿을 여지가 없었다. 그것들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민정. 내 이름이었다. 나는 뒷걸음질을 치려 했지만 발목이 진흙 같은 바닥에 달라붙은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때 내 앞에서 허공이 비틀리며 한 여인의 몸이 기어 나왔다. 아니, 그건 인간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무릎과 팔꿈치를 뒤틀린 각도로 꺾으며 몸을 반으로 접은 괴상한 자세로 기어 나오는 형체, 핏기 하나 없는 얼굴, 흙이 잔뜩 묻은 흰 치마 저고리, 그리고 눈이 사라져 있었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까만 구멍만이 뚫려 있었다. 그녀는 비죽 웃으며 입만 움직였다. 그 순간 내 등 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무 익숙하고 너무 선명하게. 민정아, 아버지가 왔다. 나는 돌아서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목더미를 타고 오르는 오싹한 기운이 내 몸을 붙잡았다. 민정아, 왜 대답을 안 하니?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죽은 사람이 부르는 목소리는 절대로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숨을 몰아쉬며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나 그 순간 내 뒤에서 퍽 하고 무언가가 바닥을 두드렸다. 마치 곡괭이 자루 같은 것. 그리고 바로 뒤에서 내 어깨를 덮칠 듯한 발자국 소리. 나는 견딜 수 없었다.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얼굴을 들쑤셔 만든 듯한 흙투성이의 형체가 서 있었다. 눈구멍에서 흙과 검은 액체가 줄줄 흘러내리며 입은 귀까지 찢어진 상태로 벌어져 있었다. 이제 너도 내려가야지. 그가 들고 있던 것은 곡괭이가 아니라 파주촌에서 무당들이 금기를 지킬 때 쓰는 막대북채였다. 죽은 자를 달래거나 묶거나 혹은 끌고 갈 때 사용하는 물건. 그게 왜 아버지의 손에 쥐어져 있는가? 나는 뒷걸음질을 치다 결국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그리고 땅 위에 손이 닿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바닥이 숨을 쉬고 있었다. 흙이 천천히 들썩이며 마치 내 손목을 감싸려는 듯 꿈틀거렸다. 여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입이었다. 가곡성의 땅 자체가 죽은 자들을 삼키며 살아있는 생명을 끌어들이고 있었다. 민정, 아버지의 얼굴을 한 그 형체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갈라터진 입이 끈적하게 벌어지더니 오래전에 익숙했던 목소리가 겹쳐 들렸다. 우리 같이 가자. 나는 눈을 크게 뜨며 숨을 삼켰다. 그 목소리 속에는 아버지의 슬픔, 원망, 그리움이 미묘하게 뒤섞여 있었고 그럴수록 더욱더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이 선명해졌다. 당신 아버지가 아니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형체의 얼굴이 찢어지듯 일그러졌다. 그래, 나는 네 것, 너의 기억으로 만들어진 너를 끌어내릴 입구다. 그가 내 발목을 붙잡았다. 순간 바닥 전체가 컥 하고 숨을 들이마셨다. 내 몸이 아래로 급격히 끌려 내려갔다. 얼굴 아래로 어둡고 거대한 구멍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곳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아니라 더 깊은, 더 검고, 더 오래된 무언가가 잠든 장소였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나! 그러나 손을 뿌리치기도 전에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팔, 사람의 팔도, 시체의 팔도, 무언가 다른 팔들이 나를 잡으려 쏟아져 올라왔다. 이제 나는 진짜로 끌려간다. 가곡성의 검은 구멍, 수백 년 동안 아무도 입을 열어선 안 된 그곳으로. 나는 끝없이 가라앉았다. 땅이 아니라 어둠이 아니라 기억과 원혼이 뒤섞인 깊은 심연. 수십 개의 손이 내 옷자락, 머리카락, 팔목을 잡아당겼다. 그 손들은 다 똑같이 말하고 있었다. 여기 춥다. 우리를 잊지 마라. 나가고 싶어. 대신 너라도 내려와. 나는 어떻게든 몸을 비틀며 버텼지만 그때였다. 빛 한 줄기가 어둠을 갈랐다. 아니, 빛이 아니라 부적이었다. 붉은 전통먹으로 쓰인 글자들이 금빛처럼 번쩍이며 나를 둘러싸기 시작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절규하듯 외쳤다. 민정아! 손 내밀어! 그 목소리는 무당 양씨였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어둠 위쪽 간신히 열려있는 틈 사이로 그녀가 팔을 뻗고 있었다. 그 뒤로는 바람에 펄럭이는 푸른 무복 그리고 바닥에 빼곡히 박힌 부적들이 보였다. 양씨는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다. 거기 아래는 묘혈도 저승길도 아니다. 그건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온 금기. 곡성의 검은 하고 산이 사람을 먹는 자리다. 나는 떨리는 손을 들어 그녀를 향해 뻗었다. 그러나 내 아래에서 어둠이 끌어올랐다. 정신병자 주제에 네가 감히 개입해? 무당 따위가 우리의 입을 막을 수 있다고? 어둠 속 형체들이 울부짖으며 양씨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녀는 부적 하나를 내던지며 소리쳤다. 입 다물어라! 부적이 형체의 얼굴에 붙는 순간 그 존재는 뜨겁게 녹아내린 금속처럼 비명을 지르며 사라졌다. 양 씨는 내 팔을 붙잡고 끌어올렸다. 어서! 더 버티면 내 영혼이 바닥에 박힌다. 나는 이를 악물고 양 씨의 손을 꽉 쥐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다른 팔목을 차갑게 감싸는 손이 있었다. 나는 뒤를 돌아봤다. 아버지의 얼굴을 한 존재가 나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얼굴은 이미 칼로 그어낸 듯 갈라져 있었고 눈구멍은 점점 더 깊은 어둠을 토해냈다. 민정아, 가지마. 여기 아버지가 있어.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아버지 같았다. 한순간 정말로 그가 아버지가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하지만 그는 미소 지었다. 아버지라면 절대로 지울 수 없는 저주받은 벌레 같은 미소. 너의 기억으로 만든 얼굴이야. 얼마든지 더 진짜처럼 만들 수 있어? 그의 몸이 요동치더니 피부가 다시 붓고 형태가 선명해졌다. 어느새 그는 정말 살아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민정아, 괜찮다. 이제 그만. 힘들지 말고 내려오자. 양 씨가 절규하듯 소리쳤다. 귀에 속지 마. 저놈은 네 감정으로 모습을 바꾼다. 사람이 아니야.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내 온 힘을 다해 외쳤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버지의 얼굴은 천천히 찢어지며 흉측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다. 목소리도 부패한 살처럼 일그러졌다. 그렇다면 강제로 데려가면 되지. 그 형체가 내 팔을 쥔 손에 힘을 줬다. 순간 팔이 뜯겨 나갈 것 같은 고통이 치밀었다. 양 씨가 마지막 남은 부적을 꺼내며 외쳤다. 민정아, 눈 감아. 그러고는 그 부적을 형체의 이마에 던졌다. 퍽! 세상이 번개처럼 밝아졌다. 형체는 귀가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뒤로 밀려났고 어둠의 팔들도 일제히 움찔했다. 양 씨는 그 순간 나를 힘껏 끌어올렸다. 당장 올라와. 나는 마지막 힘을 짜내며 양 씨의 손을 붙잡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어둠에서 벗어나 위로 올라갔다. 구멍이 마지막으로 울부짖었다. 민정아, 너는 반드시 돌아온다. 우리의 입은 절대로 다치지 않아. 그리고 구멍은 천천히 봉인되듯 닫혀갔다. 나는 땅 위로 다시 끌려 나오며 숨을 몰아쉬었다. 살았다. 살아 돌아왔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나는 느끼고 있었다. 땅 아래에서 무언가가 여전히 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땅 위로 몸을 끌어올린 순간 나는 숨을 몰아쉬며 산바람을 마셨다. 하지만 그 바람조차 이질적이었다. 마치 산 전체가 아직도 나를 붙잡고 있는 듯 어딘가에 남아있는 축축한 손길이 뒷덜미를 스치는 듯한 느낌. 양 씨는 내 손목을 꼭 붙잡은 채 말했다. 민정아, 정신 차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다. 저 밑에 있는 건 뭐예요? 양 씨는 잠시 말을 고르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곡성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걸 산의 배라고 불렀다. 산이 배를 열어 사람을 삼키는 자리. 가문이 죄를 지으면 그 피 중 누군가는 반드시 그곳에 끌려간다고 했어. 나는 뒷걸음질을 치며 중얼거렸다. 그럼 저는 왜? 내 가문이 아니라. 양 씨는 나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 기억이 불러낸 거다. 나는 숨이 멎었다. 내가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은 날, 그때 느꼈던 죄책감, 공포, 후회, 그 감정들이 계속 쌓여서 산이 너를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본 거지. 양 씨는 내 어깨를 잡았다. 곡성의 검은 하구는 비극을 먹고 자란다. 말을 마친 그녀의 얼굴은 극도로 지쳐 있었다. 피부는 창백하게 말라붙었고 입술은 푸르게 변하고 있었다. 선생님, 괜찮아요? 양 씨는 갑자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괜찮은 척 하고 있을 뿐이야. 그녀의 무복 아래에서 검은 기운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구멍을 막으려면 대신 누군가가 입의 주인이 되어야 해.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설마 선생님이? 네가 아니라서 다행이야. 양 씨는 담담하게 말했다. 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어. 곡성 쪽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렇게 된다. 나는 머리를 흔들며 울먹였다. 아니에요. 안 돼요. 내려가면 죽지 않아. 양 씨는 조용히 말했다. 대신 살아있는 동안 그 입을 붙잡고 있을 수 있지. 원혼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그녀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점점 더 새어나왔다. 그것은 마치 산 아래에서 목을 빼고 올라온 그림자 같았다. 선생님, 그만요. 민정아. 양 씨는 마지막으로 내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내가 살아나온 건 우연이 아니야. 산이 널 삼킬 만큼 약하다고 보지 않았다는 뜻이야. 너는 앞으로 이 저주가 이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어. 바람이 멈췄다.
새소리도 사라졌다. 산 전체가 정적에 잠겼다. 그리고 양씨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검은 하구로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나는 울부짖으며 그녀에게 달려갔다. 가지 마세요! 제발! 하지만 발목을 붙잡는 힘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양씨는 마지막 순간 뒤돌아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내 차례다. 도망치지 말고 기억해라. 산에게 먹히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녀가 구멍 위에 서는 순간 땅은 전처럼 입을 벌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몸에서 그림자가 내려갔다. 마치 스스로 어둠 속으로 몸을 내맡기는 것처럼. 그리고 어둠은 그녀를 삼켜가는 대신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그녀의 발 아래에서 잠식되었다. 한순간 산은 평온해 보였다. 모든 바람이 왔고 하늘도 맑게 열렸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이것은 평온이 아니라 봉인이었다. 나는 흔들리는 다리로 그 자리를 벗어났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귀를 막아도 들려왔다. 민정아, 여기 아직 추워. 다음은 너야. 구멍의 목소리, 원혼들의 속삭임. 그러나 가장 선명했던 목소리는 단 하나였다. 양씨의 목소리. 기억해라. 시간이 흐른 뒤 나는 곡성을 떠났다. 도시에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그날 밤 창문을 닫고 불을 끄자마자 나는 들었다. 침대 아래에서 낮고 축축한 목소리. 민정아, 문 열어줘. 산. 아직 배가 고파. 그리고 바닥 틈 사이에서 어둠이 천천히 번져 올라오기 시작했다. 나는 숨을 삼켰다. 검은 하구는 다친 적이 없다. 단지 나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